네, 정부가 발표한 추가 전세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심각한 전세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민심 역주행 악법이라며 당장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어제 나온 대책의 핵심은 전세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물론 엇갈리는 것 같은데 두 분의 평가는 어떤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평가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의견도 갈리긴 합니다만 대체로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전세난이라는 게 사실 7월부터 더 극심해졌거든요. 그 임대차 보호법 이후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목적은 대단히 이제 좋은 건데 네. 그 예상치 못한 이제 부작용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온 대책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공실이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자격을 완화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는 생길 것 같은데. 그게 공실이었던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네. 여건들 아마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수요가 없었던 것의 하나의 요인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모든 방송이나 신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파트 대책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로서는 지금 워낙 전세난이 심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임기응변적으로 보이는 일부 호텔이라든지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거 개조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보기에 따라서 비판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고육지책이긴 해요. 좀 그래서 마냥 이 대책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전세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 그 정부도 알 거예요, 그 부분은. 예. 좀 그래서 이 정책을 가지고 야당이 지금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부동산 이 전세난과 관련해 가지고 임대차법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만능주의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너무 규제 위주의 정책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이 24번째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24번째가 되고 지금 도대체 부동산 잡힐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전세값이 오르니까 일단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긴박함 같은 게 있으니까 또 집은 더 오르고 말이죠. 이게 악순환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무조건 강요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인지를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본질인 것이고 어쨌든 그러나 이 대책 이 자체는 저는 당장이라도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30평대 이상의 이제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도 있는 만큼 거기에 있어서는 당장에 뭔가를 공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포함해서 발표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2025년까지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진단이 정확해야지 결국은 처방이 옳은 처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세난이라는 게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 저금리와 더불어서 1인 가구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난이 심화됐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진단 속에서 전세난이 일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진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임대차법에 따라서 기존에 전세의 갱신율이 54%였었던 것이 한 66%까지 올라갔다라는 통계는 있어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전세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재앙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전세값은 올라가고 있고 전세 수요는 많은데 불구하고 공급은 딸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전세난이라는 것이 생긴 것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 찾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산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평수가 한 30평이고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해서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어떤 장소를 얻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물론 이런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처방을 내렸다 하더라도 결국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과 별도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정부의 정책이 100%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야지 저렇게 24번의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정책이 그동안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예. 이 부분을 결국은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다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좀 과학적이고도 그리고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고 필요하다 보면 법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아주 부작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법을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수정할 수 있는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정치 제도보다도 훨씬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돌아보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데서는 공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좀 텀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정치권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분야에 네,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다루고 있는 건데 특히 야권에서 가장 비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텔을 개조해서 전월세 공급안 내놓은 부분,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전체 정책을 놓고 보면 3%에 불과한 것인데 너무 전체 이게 모든 정책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어제 발표한 대책 중에 그 호텔 개조해서 주택에 맞게 하겠다. 이거는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늘리겠다 공급을. 그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예. 호텔과 뭐 사무실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공실이 많으니까 예. 관광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조하겠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호텔이 비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하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한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 우리 시민이 듣기에는 호텔과 오피스에 관련된 오피스 이런 걸 개조한다? 그럼 과연 그게 3인 이상,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1인 내지 2인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게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부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지금 전세난이라는 게 심각하니까 이런저런 대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상상력이 나온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비난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쨌든 이미 나온 대책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1인, 2인 가구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게끔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권 얘기 나오면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하기 바쁘니까 물론 이제 야당은 비판하는 게 원래 역할이에요. 야당이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거든요. 반대하는 당 이런 건 한데 예. 맞는데 이 전세 우리가 국가 안보도 여야를 초월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거의 문제나 이건 민생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좀 여당의 대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점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좋지 이렇게 아주 상당히 거칠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야당이 그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 그건 두 가지 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호텔을 개조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럼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돼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근데 다시 호텔 집니까? 아니, 그게 단기적인 방책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좀 네. 보고요. 뭐 3%든 5%든 그 발상 자체가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질 때 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기조라든지 더 나가서 그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의 정체성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정부가 얘기했었던 가치와 맞다고 지금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단기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들고요. 두 번째, 한번 정책 수요를 한번 조사해보라는 거죠. 일반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좀 대출 받아서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리고 주거 환경도 좋고 아이들 환경 좋은 그 아파트로 옮기고 싶다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면 이것에 맞는 정책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은행 대출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나가야지만이 국민들도 그래도 희망을 보면서 옮길 수도 있다라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지금 뭐 전세를 아니라고 해서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런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세난을 해소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 우리나라 그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주택 정책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이 정부는 아니 솔직한 얘기고 1년 4개월밖에 안 남은 정부입니다. 그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뭐 유럽에서는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런 그 논평을 가지고서 예. 합리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개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한 후에 그 개각 대상에 김형미 국토부 장관도 좀 포함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은 아닐 것이다라는 뭐 전망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김현미 장관의 뭐 이제 그 경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경질보다는 뭐 개각이겠죠. 예, 그러나 교체라고 지금 그냥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뭐 교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예. 가치를 좀 개입시킨다면 사실 김현미 장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잖아요. 정부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실패합니까? 이건 분명히 실패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김현미 장관 개인의 전적인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장관이 거기서 개각을 한다면 포함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 포함됐다가 대상에 그 최종호 후보가 낙마하는 바람에 위임됐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들이 볼 때 장관을 교체하면 이제 정부의 이 좀 잘못된 정책이 바뀌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시장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뭐 김현미 장관이 대단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김 장관이 좀 바꿔볼 포함되는 필요가 게 있는 시점이다. 그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핵심적인 부서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성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소득층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 그 부분이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경제 관련 장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대책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나름대로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국토부 장관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금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지금 갈등이 뭐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할 텐데 과연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와 보조를 맞췄었던 강경화 장관이 과연 적임자인가. 이 네 분야에 있어서의 개각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개각은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움도 주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서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 해줘야지 이 정부는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래서 아주 국민들이 관심 있는 쪽에서의 장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뭐 다른 쪽의 장관을 개각을 하고 나서 개각했다? 그럼 개각을 위한 개각이죠. 물론 뭐 인사권은 대통령의 전적인 나름대로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또 국민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 속에서의 변화를 주면서 뭔가 새롭게 이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개각은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신공항 관련 공방을 좀 짚어볼게요.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가 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논의를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특별법까지 좀 발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치적 해서 안 할 도리가 없죠. 정치적 해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어느 한쪽을 의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전 정부도 정직하지 못하고 민주당도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어느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국무총리실 산하의 그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김해 신공항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근데 왜 자꾸만 이 민주당은 앞서 나가냐 뭐 이런 취지의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시컨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김해 신공항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총리실 산하 그 검증위원회도 뭔가 어떤 이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다음에 가덕도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 부울경 그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얘기도 했고 말이죠. 2018년도 선거 끝난 다음에. 근데 그런 쪽을 아마 의식했을 짐도 해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이미 그 프랑스의 뭐 세계적인 권위 있는 그 전문 용역기관에서 여러 번의 검토를 걸쳐가지고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내년 보궐선거 이전에 이미 이제 검증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좀 서두른 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발표한 다음에 분명히 어쨌든 그 검증위원회에서는 가덕도가 맞다는 얘기 전혀 안 했어요. 그죠? 보완이 필요하다, 뭐 미래 변화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은 이제 기정사실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특별법에 협조하겠다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TK 지역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고 PK 지역 의원들은 찬성하고 있고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각자의 지역구의 그 민심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도 시컨 얘기해놓고는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솔직히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참 전 이걸 보면서 말이죠. 우리 정치가 뭐 원래 정치가 이런 거라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검증위원회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비판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 새롭게 검토해라. 그 정 그렇다면은 무조건 가덕도로 기정사실화하는 건 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오랜 기간 이게 지금 일양이냐 가덕도냐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김해 신공항 확장 결정됐던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건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전 이건 우리 정치권이 정말 이건 반성해야 된다. 새 기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까? 당연히 뭐 개입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는 포크 배럴 레지슬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사업과 관련된 법안은 여야 간에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전통도 물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 검증위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검증위가 검증받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검증위에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약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제외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4년 전 2016년도 프랑스 용역회사가 검토를 했을 때 1순위는 김해 신공항, 2순위가 밀양, 가덕도였어요. 그런데 가덕도를 할 경우는 약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든다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빼놓고 나서 평가를 했다는 게 그게 완전한 평가일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세 번째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검증위의 일부 의원들이 얘기한 언론에 보도된 거와 일맥상통한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원점서부터 다 해야지 왜 벼랑간 가덕도 신공항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1위가 금메달은 김해 신공항이고 은메달은 밀양이고 동메달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인데 벼랑간 심판이 나와가지고 아 금메달은 안 되고 동메달 한 사람을 금메달 따세요. 아니 그러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정하고 싶다면 원점서부터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너 그 안에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다 무시한 상태에서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행태도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야는 선거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눈치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조 이상에 드는 이런 국책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선거만을 의식하면서 표만을 의식해서 간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자격 미달을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철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공수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후보 추천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뭐 후보 재공모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나무인이고 법치주의다.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에서는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고 비토권을 악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지금 이제 계십니까? 국민의힘에게 이제 이른바 거부권이 있잖아요. 비토권. 왜냐하면 이제 추천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6명의 찬성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2명이니까 그래서 거부권, 비토권이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지금. 우선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이 비토권을 좀 남용한 면이 분명히 좀 있어 보여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고 말이죠. 분명히 그러나 법에 주어진 권한이에요.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권한.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해 이제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엄청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됐어요. 비토권이 주어지는 걸로. 따라서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적법한 거죠. 단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천위원들의 그 찬성에서 계속 반대만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1차적으로 첫째 국민의힘이 좀 이 비토권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18일 날까지 안 되면은 뭐 법을 개정하겠다고 또 민주당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이제 보류해라. 조금 더 왜냐하면 특히 공수처라는 거는 검찰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 총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공수처야말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이 확고히 보장돼야 되는 기구죠. 그럼 출발부터 적어도 여야가 이렇게 합의하지 않고 법을 또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법을 폐기하고 국회 추천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7명 중에서 6명이 아니라 3분의 2로 한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뜻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야당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출발부터 보장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이게 여러 논란이 휩싸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재공모해보자. 그럼 모두가 그 비토권 없이 6명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족수 만족시킬 수 있도록 될 만한 후보를 다시 좀 공모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은 더 그걸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좀 수용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양비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양비론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자신들의 주장만 하기 때문에 잠깐만 양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국민의힘도 지금 이 비토권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민주당도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래서 도저히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남용한다고 하면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은 개정할 때가 좀 이르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더 조금 더 협의가 합의로 필요하다. 가라. 합의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의 완성의 상징처럼 그동안 얘기가 나왔었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공수처법이 처음에 탄생되는 그 과정을 보면 많은 쪽의 지적은 뭐였었냐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결국 공수처법이 시행돼서 만들어지면 누가 견제를 하느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여당이 내세운 논리가 뭐죠? 아니다. 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사람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서 공수처법을 처음에 제기했을 때 그걸 가장 강조했었던 게 지금 여당입니다. 그러면 비토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야당은 그런 정상적 절차를 걷고 있는 것이 과도하게 남용했다고 본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위헌 소송까지도 지금 제기된 상태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를 국민에게 거짓말했다는 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자신들이 했었던 역사에 대한 부정이다. 역사를 잊은 정당에게 미래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부분 속에서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여야 누구나 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면은 왜 비토권을 행사하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주어진 권한, 예를 들어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것을 처리할 때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선별적으로 자신한테 유리한 권한은 행사하고 자신들한테 불리하고 야당이 갖고 있는 권한은 안 된다고 얘기한다. 그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부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바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간에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움직일 수 있는 이 핵심적 규범이 작동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새롭게 그리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다시 전국이 아주 혼란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왜 이렇게 그 협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더 나가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특히 의회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 봤을 땐 정말 짜증스러운 거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일방주의라든지 극단주의는 안 된다는 게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함이라고 한다면 예. 대한민국도 그런 면에서 좀 더 냉철하게 이 상황을 좀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통합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출마해야 하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출마하면 안 된다가 40%고요. 출마를 해야 한다가 20%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 1위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3위까지도 이제 나왔던 등장 인물이었는데 불구하고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저 여론조사도 보면은 여전히 3위로 윤석열 총장이 나와 있어요.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근데 또 저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네. 국민들이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현직 검찰총장이 자꾸 정치에 소환되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뭐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에 지금 휘말려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쨌든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고 자꾸만 정부 측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윤 총장이 잘못했건 안 했건 간에 현직 검찰총장이 자꾸 정치 대선에 관련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비판의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임기를 끝내건 또 임기 전에 정치 행위를 하든 간에 그거는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예. 그러니까 지지는 가장 하지만 원론적인 것 같아요. 저 얘기는. 예.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국민의 메시지다. 근데 저 설문이 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앞에 설문의 전제가 어떤 것을 물어본 다음에 그걸 윤 총장은 정치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설문이 네. 제가 그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해석하십니까?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저런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아니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것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대선 출마를 하는 게 좋냐?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저는 시적절하지 못한 조사 결과라고 보고요.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종일관 저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선에 나가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운명이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참여를 했었고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봐요. 절대로 대통령 선거 안 나갑니다 라고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운명입니다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저런 식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한 여론조사냐라는 거죠.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습니다. 예. 조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함축성을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저런 시기에 센세이셔널한 나름대로 하나의 그 흥미 중심의 저런 여론조사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수없이 많이 해보지만 예. 좀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식의 조사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창열 용의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